내 취향이 아닌 글들 앞에서 내 취향의 글들을 이야기했으니 이번에 그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사실 글은 나도 별 신중한 글을 쓰는 처지가 못 된다. 자기 수양에도 좋고 그 정신을 다시 생각하면 사실 내 탓이 맞는 것 같다. 내 취향이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엄청 유명하고 대단한 선생님들의 글을 쓰는 내 취향이 드물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이화적인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책이든 신문 걸음에 하다 못해 페이스북 글이든 품격 있는 지식인 붕어의 글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글쓰기 초보자로서 그들의 깊은 내공을 감히 흉내낼 음도조차 낼 수가 없지만 그저 조금이라도 배우고자 그들의 글을 통해 깨달은 비법들을 적어본다. 지식인들이 그리는 독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삼엄한 차단 장치들이 있다. 그들은 같은 말도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들끼리는 또 그 글이 글같이 비슷하기도 하다. 공통점은 읽으면서 쉽게 공감되는 생동감이 있는 글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의 글은 마치 비슷한 건 속에 누워있는 귀족의 시신들처럼 우아하게 쓰고 있다. 그렇다. 지식인 붕어의 있어 보이는 범위에 있는 글들을 쓰려면 죽은 글쓰기를 위해서 증진해야 하는 것이다. 죽은 글을 쓰려면 먼저 당신의 생생한 생각을 직접 쓰는 첨부감을 피해야 한다. 세상에는 특정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인형들이 있다. 한동안 가장 핫했던 아이템으로 한나 아렌트의 아기의 평범성이 있다. 누가 당신 차를 긁어놓고 도망간 이야기를 쓸 때조차 중산층의 씁쓸한 뒷모습. 같은 일도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면 구로스와 아키라의 감독, 라시오형 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 제레미 벤담이 고안한 원형 감옥, 이는 인정 투정도 여기서 써먹기 좋다. 이 인형들의 원전을 본 적이 없다든지 원래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 것인지 잘 모른다든지 소상 문제는 무시하라. 죽은 글쓰기를 위해서 두 번째 원칙 역시 인용에 해당한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당신의 논지를 적들이 너무 쉽게 알아보는 게 방치하는 것은 노출증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충분한 정신으로 한석하고 논지를 감춰야 한다. 이런 은폐술의 최고법은 당신 정신에게까지 쏘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비 맞은 종처럼 중얼거리는 문체, 그리고 여기 걸맞은 필수 어휘를 암기해야 한다. 청미, 서사, 지점, 작정, 아포리아, 디아스포라, 시물카르와 시물라, 시용. 천박하게 시뮬레이션이었다면 아마 아무도 안 썼을 것이다. 미슐랭 가이드와 미슐랭 가이드의 어감 차이를 생각해보자. 타자, 권력, 자기복제, 반영. 아시다시피 이런 말들은 평론가들이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하니까 철학, 심리학 등의 용어를 가져다가 분석의 도구로 쓰는 말들이다. 이것을 가져다가 마음껏 돌려막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신 스스로 신의 피해와 신의 비양이 한껏 분리되어서 후공을 떠드는 몰아지경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작은 따옴표를 한 번에 해야 한다. 이는 당신이 단어 하나에 심오한 의미와 상징을 심어뒀음을 멍청한 독자들에게 암시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흥미로운 것은 당연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할 때도 굳이 개인적으로 덧붙이는 강박증도 자주 관찰이 된다는 점이다. 이 비법의 장점은 에볼라처럼 전염된다는 것이다. 페이북이 이 기술을 시전하면 들멸시 소질적인 문학 소년이었던 아지매들이 버득버득 낚시를 물어서 제 상용을 맴돌던 문어들을 어찌 그리 명징하게 포착하셨는지요.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등등의 댓글을 달면서 집단 환각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아, 죽은 글쓰기는 사랑이다. 책이 길면 길수록 더 좋던 시절. 어린 시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긴 책은 삼국지였다.
삼국지 게임도 나오기 전인데 초등학생이 왜 삼국지를 열심히 읽었을지 이유는 간단. 그냥 책 중독증이어서 우선 메인 주인공인 유비가 더 덕매력적인 주인공이 못된다. 그러고는 온통 유비 왜 이래? 또는 이 인간 별로야 별로 싶었던 장면들 뿐. 예를 들면 치열한 건모술수의 산물로 팔자에도 없이 한참이나 어린 신부와 위험천만한 정략 결혼을 한 조제의 달콤한 신혼재미에 빠져 부하들은 애가 타는데 형제로 들어갈 생각은 않고 주책을 부리는 장면. 또 몇 년의 유표에게 의탁하고 있던 궁한 시절에는 뒷간에서 자신의 하체 비만을 발견하거나 이 나이에 이르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송세월을만 했거나 이른바 비육지탄 또는 배부른 소리를 비장하게 늘어놓던 아재가 말이다. 그러다고 조조가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았다. 삼국지 세 권의 세트 중에서 제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것은 두 번째 권이었다. 게다가 공룡의 능력치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부분들은 뭐랄까 오션스 11이나 범죄 재구성처럼 케이프 무비 같은 재미가 있다. 삼국지를 질릴 만큼 읽고 나니 다른 건 또 없나 싶어서 읽은 것이 수호지인데 이것도 그럭저럭 재미있게 읽긴 했지만은 공룡 같은 내 취향의 캐릭터가 없는 데다가 삼국지와 마찬가지로 메인 주인공 송강이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무매력적이어서 이 늙어기는 선수들이 왜 이런 대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유교적인 명문 논인이 충성 우는 영치학이 아니어서 대신 좋았던 점은 다양한 능력치의 한가득씩은 하는 인물들이 때로 나온다는 점이다. 삼국지에서 좋은 마초, 황충 등 한 명씩 유비 중에 모여드는 부분도 좋아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엑스맨이나 어벤져스 같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들이 때로 등장하는 시리즈가 주는 쾌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중고생 시절에 길고 긴 소설을 읽는 재미를 충족시킨 것은 대진이 대왕이니 하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이른바 일본 대하 역사 소설이었는데 검색해보니 그때 대지라는 제목으로 나온 사이토 도선의 일대기는 시바료타로의 나라 훔친 이야기, 대망 제1부라는 제목으로 나온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는 야마오카 소아치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일본판 삼국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책들은 전국의 삼국지 수호지와 달리 유교적인 정의와 대의명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흥미로웠다. 호흡수적인 만인에 대한 투정이랄까 낡아서 욕망과 욕망이 가차없이 부딪히는 이야기들이다. 전체적인 작품의 주제나 시대적인 배경, 역사 등보다 마음에 드는 캐릭터에만 집중했던 소설 읽는 내 수성은 박경리의 토지를 읽을 때도 계속되었다. 당연히 고양이과 캐릭터의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주인공 최서희에 매료되어서 읽기 시작했고 후반부에는 그의 아들 들인 한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읽었다. 심지어 후반부에 와서는 관심 없는 부분은 휙휙 넘겨버리면서 이쯤 되는 독서를 주제로 책을 쓰기 시작한 나 자신이 무모하게 느껴질 정이다. 도대체 책은 도끼다 같은 책은 어떻게 쓰는 걸까? 심심거려 딴공 얘기를 하고 보니 내가 청소년기에 길고 긴 소설을 좋아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어릴수록 젊을수록 하루도 길고 1년도 길고 남아있는 살아날 끝도 없어 보인다. 시간은 언제나 무한정 남아도는 역사적인 모래알 같은 것이었고 단조롭고 지금은 나는 그때와 달라져 버렸다. 10권 20권짜리 잔뜩 쌓아놓고 머리를 뒹굴거리며 읽던 그 날이 그립다. 네요. 2장으로 넘어가서 편식 독서. 누구 마음대로 필독이니 이 문제를 거쳐야 하는 시절이 있었다. 지금 그다지 인기 있는 작가로 보기 어렵지만
내가 고등학생이었던 80년대에는 책을 읽다 보면 거의 반드시 거치게 되는 작가가 이문열이었다. 훗날에 하루치 못지않은 당대의 인기 작가가 되었고 지식인 소설이라도 갖고 있었다. 청소년에게는 떠서 현학적인 냄새를 풍기는 책들을 통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문제는 새로운 문제로 대체되는 것이 낫다. 넓은 문제는 그처럼 얘기 전에 타짜에서 아기가 얘기하듯 도박칸에서 밑장 빼다가 걸리면은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이 될 때 원장이든 누구든 나는 그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으며 고1 때 우리 반이 겪었던 일을 생각했다. 그렇게도 겹쳐지는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묘하게도 책을 읽는 내내 그랬다. 사건의 발달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했던 일이다. 다들 투덜거리며 시키니까 한다는 식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만화책이나 무협지를 빌려와서 주변 놈들과 돌려보면서 시간을 때우곤 했다. 담임만 살짝 열받으면서도 의연하게 너는 반장이니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려는 체질로 좋게 타일렀다. 반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가방을 싸서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담임은 나가는 반장을 퍽퍽 짧고 굵게 구타했다. 담임은 반 분위기에서 팽팽한 반응의 기운을 느꼈는지 모두를 쭉 돌보고는 나 오늘부터 너희를 수업 못해. 반장부터 나서서 선생을 무시하는 분위기에서 수업 못해. 자, 그래서 담임은 국어 담당이었는데 1번 반장 너무 멋지다. 2번 그래도 담임 선생님인데 반장 네가 너무 무리하다. 3번 담임의 기회를 틀다 날로 먹으려 하네. 수업은 안 하면서 월급은 왜 받냐. 4번 담임도 짜증나지만 왜 반장은 일을 시끄럽게 만들었냐. 물론 소석임부터 처리로 다소석임까지 나 이런 것이다. 결국 어찌어찌 내 결론은 우리끼리 그냥 수업하자. 이렇게 됐다. 사내아이라는 단순한 동물이다. 얼마나 국영수 실력 공사를 앞두고 아무 이유 없이 불타오르는 나는 평소 내 시험 공부 때도 안 하던 시험 예상 문제에 복귀까지 해와서 수업을 했다. 시험 결과가 나왔다. 반평균 국어 성적이 다른 것보다 10점 이상 높았다. 나이에 탁월한 교수법에 감동한 애들이 한 명씩 책상 위에 올라섰을 리가 없지. 과거를 미워하고 싶긴 하지만은 팩트는 팩트. 난 그저 하이라이트 자습서에 써 있는 걸 예수에서 와서 얘기했을 뿐인데 나라가 별 수 있었겠나. 게다가 남자 고교생이랑 오버하는 것은 서로 못 참는 생물들. 따스한 눈빛을 보내며 친구야 우리 함께 조금 더 노력해보지 않으련? 뭐 이런 멘트를 보내는 고교생 따위는 현실 세계는 없다. 만약 있었다면 내가 먼저 다정하게 답했으리라. 그럼 이유가 뭘까? 현실에는 영화 같은 극적인 결말은 따위는 없다. 다들 어처구니가 서울역의 그지없는 표정이었지만은 묘하게도 그지부지 그렇게 마무리되고 말았다. 엄마 잔소리에 더 귀찮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학기 내내 국어 수업은 10명 정도의 학생들 들어가면서 수업 준비를 해와서 진행하고 담임은 옆에 앉아서 지켜보다가 학생의 수업이 끝나면 정정 및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학교 발표 수업 비슷하게 그렇듯하긴 했다. 영 마무리가 뜨뜻미지근하다고? 당시 우리가 80년대 고교생답게 체제 수능적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었다. 시험 성적 발표날 조회가 끝난 후에 나는 반장에게 물었다. 야, 최소한 담임이 너한테 감정적으로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반장의 대답은 뭐 사실 담임도 그만 나름대로 불편하지 않았겠냐? 아까 조회 때 말하면서 담임은 스스로 좀 쪽팔려 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선생인데 굳이 사과까지 시켜야 되겠냐?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납득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출간된 것은 1987년이고 나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 어떤 현학과 본질론, 그 어쩌한 냉소주의보다도 저 소박하고 어정쩡한 현실, 고등학교 교실의 기억이 내게 시사하는 바가 더 컸다. 일그러진 독재자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고 이 문제를 거쳐가는 나의 한식이 또한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순정 만화에 빠지다. 순정 만화는 달랐다. 우선 소재가 다양했다.
순정 만화. 이런 책들을 읽어봤네요. 결국 이야기란 각자의 욕망과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접했던 수많은 이야기의 주어는 대부분 남성에 편중되어 있었다. 여성 작가가 쓴 책이네요. 빨간 머리엔 작은 아씨들. 유독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부분. 슬램 덩크가 가르쳐준 것은 슬램 덩크 평생 참 많은 만화를 즐기며 살아왔던 또 어른 것만 해도 뭐 매전 일각 닥터 크루소 등등등등등 물론 워낙 엄청난 히트작이다. 슬램 덩크. 그래서 누군가가 슬램 덩크가 가르쳐준 것들 자기 개발서로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 틀림이 없었다. 내 경우에 소녀 시절이 훨씬 지난 칙칙한 고시생 시절에 주로 읽었는데 기억에 깊이 남아있다. 자, 슬램 덩크에 대한 오마주를 바쳤을까? 드라마 속에서 정보왕 판사가 백원대 부장판사에게 외치는 부장님의 영광의 시대는 어디였죠? 주인공 박사 오름에 대한 징계 회부가 처리됐다는 소식에 앙숙이던 정보왕과 천성훈 이 자기도 모르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는 바로 외면하는 장면. 왜 기억에 깊이 남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그 칙칙한 고시생 시절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것도 한 번 2차 시험에 떨어져서 기억이 없이 1차부터 다시 시험 공부를 시작한 신림동 고시생. 그 정도야 고시 공부하면서 흔히 있는 일이지 뭐 대단한 일이겠냐 하겠지만 인간의 원의 적은적이다. 부끄럽지만 그때까지 나는 내가 대단히 천재인 줄 알았다.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공부보다도 독서나 음악 듣기 등 딴짓에 열중하면서도 성적은 늘 잘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다. 두꺼운 도박 서적들은 요령껏 휘리릭 보아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만한 채 수업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던 무림한 법대생이 뒤늦게 펼쳐보았자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일 뿐이었다. 행위, 독립의 원칙, 무인성 등등의 암호가 뾰족한데 다시 한번 그렇지만 나는 처음 보는 개념도 읽기만 하면 쏙쏙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 꾸역꾸역 읽어가다가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암초처럼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주제에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친구들에게 이게 도대체 뭔지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 어떻게든 이해해버리고 끙끙거렸다는 점이다. 다들 나는 놀다가도 공부만 시작하면 금세 붙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나는 그런 시선에 우쭐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은 완전히 우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 공부한다고 치고 도서관에서 내가 하고 앉았던 것들은 다음과 같다. 억지로 읍서 내용을 머리에 넣으려고 30분 정도 영어를 쓴다. 그렇다. 전형적인 공부 못하는 애가 망하는 패턴이다. 그 결과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세상은 냉정하다. 시험에 떨어진 후에 나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려져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실은 그저 자격지심이었는지 모른다. 어울리던 친구들 상당수는 먼저 학교에서 꽃길로 떠났고 난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도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또 해야 한다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또 계산을 시작했다. 앞으로 1년간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하면 몇 회 도업을 할 수 있고 계산조차 질리고 난 후에 집에는 공부하러 나간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는 노량진이나 서울역으로 향했다. 대형 만화 가게가 있는 곳들이었다. 온통 담배 냄새가 찌든 고린내, 손님들이 시켜먹은 짜장면 냄새가 그득한 그곳에서 나는 아침 7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만화를 읽거나 엎드려서 잤다. 자다가 일어나서 눈을 비며 둘러본 만화 가게 손님들의 쾌한 눈은 나와 다르지가 않았다. 내가 슬램 덩크를 읽은 것은 이 시기, 이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라고요. 슬램 덩크에는 숱한 명장면과 명대사가 있지만 그때 내게 가장 깊이 와닿은 장면은 조금 엉뚱하다. 체격은 좋지만은 팀 동료만큼 천재적인 재능이 없는 센터 변덕규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스스로에게 하는 말, 나는 팀의 주역이 아니어도 좋다였다.
이 대소와 겹쳐지는 말이 또 있다. 무한도전 초기 시리즈. 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두 가지 말이 참 좋았다. 팀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맥락이 좋다는 것이 아니다. 주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 욕심이 앞선다. 내가 감히 이렇게 책도 쓰고 신문에 소설도 쓰고 심지어 드라마 대본까지 쓰고 할 수 있었던 힘은 저 두 마디에서 나온 것 같다. 응? 힘의 주제가 아니면 어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야? 이 말이라는 거죠.